예,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홍성호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묶인 전문건설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제 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일부는 악법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한 일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법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굉장히 지키기 힘든 그런 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개정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자, 이런 어떤 법률에 대한 개정 이전에 우리 전문건설사도 이런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부여된 그 사업주의 의무를 어떻게 잘 준수해야만 그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전문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어떤 그런 순서는요.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다른 어떤 법률과의 비교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사업주의 11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되진 않겠지만 불가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전문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세한 전문 건설사들이 정말 해야 될 일, 그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것을 저는 사업주의 3대 행동 강령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전문건설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것은 22년 1월 27일입니다. 자, 이 법률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큰 기업보다는 영세 기업, 즉 영세 사업장이 준수하기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26일까지 영세 사업장, 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그리고 건설 계약 금액 50원 미만 건설 공사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세 사업장 적용 유예를 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24년 1월 27일부터는 이제는 영세 사업장 적용 유예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전문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전문 건설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전문 건설사의 96.8%는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준비를 못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은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방대한 의무와 애매함이라는 어떤 건 본질적인 특성도 있지만 아울러서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즉 우리 영세한 전문 건설사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주의 의무를 모두 다 이행하고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턱없이 힘들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세하고 부족하고 인력도 없는 우리 전문 건설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들이 있습니다. 즉 11개의 의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행을 했다라고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서의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의 역량이라도 확보하는 그런 측면으로 하나씩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무가 너무 포괄적이고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그 많은 것을 다 하기보다는 꼭 몇 가지만 좀 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자, 근데 실제로 법에서 정한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방대하고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특정 의무만 준수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무를, 즉 법에서 정한 모든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교가 되고 있는 그런 법률은 아마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죠. 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확장판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표를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적용 범위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라는 것, 즉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설 현장 단위입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서 현장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안전관리의 어떤 의무, 즉 현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의무, 또는 안전관리자의 의무, 또는 관리감독자의 의무나 이런 부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라고 할 수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또는 사업장, 즉 기업 단위 전체로 보고 있다는 것.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즉 현장 단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 즉 회사 단위로 적용 범위를 보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업 단위라는 것은 우리 A라는 전문 건설사가 있을 경우에 A 전문 건설사의 현장이 10개가 있다. 자, 10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본사와 그 10개 건설 현장을 모두 다 망라한 범위를 갖고 있다. 즉 적용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처벌의 수준이 좀 상이하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처벌 수준이 굉장히 높죠. 즉 사망이나 부상 같은 경우에, 사망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징역, 또 10억 원의 어떤 벌금이라는 어떤 그런 처벌 수준이 굉장히 강하고,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상 징역, 즉 상대적으로 좀 중처법에 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처벌 수준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처법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적용 범위가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원도급, 하도급, 즉 우리가 원도급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 그리고 하도급은 강제 수급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은 강제 수급인에 따른 의무, 그리고 도급인에 따른 의무가 각각 별개로 구분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도급인에 비해서 강제 수급인의 의무는 굉장히 좀 미약하고, 또 사업주의 의무 중심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도급, 하도급의 구분이 없습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원도급, 하도급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의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회사의 법인격의 처벌을 묻고 있는 반면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본사, 즉 기업의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자, 즉 안전관리에 대한 가장 끝에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즉 우리가 자연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특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가 있다. 자, 여러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적용 범위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단위,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요 점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부여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한테 부여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법 제4조 1항 1호 그리고 법 제4조 1항 제4호에는 여기서 보시는 총 11개의 의무가 있고요. 또 법 제4조 1항 2호 그리고 제3호에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 이행, 어떻게 보면 11개가 아니고 13개의 의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단에 있는 2개의 의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행정기관이 뭔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주가에게 부여된 그런 의무, 즉 사후적인 어떤 의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사전적인 의무는 11개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11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개의 의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두 번째 의무는 관리상의 조치 의무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1개의 의무는 각각 이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그 옆에 또 법 제5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는 별도의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A라는 건설사가, 우리 전문 건설사가 그 사업주의 그 종사자에 대한 11개 확보 의무를 좀 부여하고 있는데, 자, 이 업체가 B라는 전문 건설사한테 하독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B라는 전문 건설사가 하독을 하고 나서 B라는 전문 건설사가 다시 C라는 재하도급, 즉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A 전문 건설사는 반드시 여기서 얘기하는 11개의 의무는 반드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전문 건설사도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B 전문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도급인의 안전확보 의무, 즉 본인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그 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이 11개의 의무가 똑같이 발생한다. 그것이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한테 도급을 줬을 경우에는, 하도급이든 재하도급을 줬을 경우에는 11개의 의무가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을 준 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한테까지 어떤 의무가 발생한다? 이 11개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및 처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수사 및 처벌 사례는 2023년 12월 31일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최근에 몇 가지 어떤 그런 판결이 더 나오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나와 있는 기소 선고 현황은 최종적으로 나온 13건 유죄 선고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월 31일까지 510건이
중처법 대상 사고 건수였고 그 중에 175건은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5건 중에 33건, 즉 175건에 한 20% 정도 되는 것이 기소가 되었고요. 이 기소된 33건 중에 1심이라도 그 판결이 난 그 건은 13건. 이 13건 중에 모두 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두 다 유죄 선고가 발생했다라는 거, 유죄로 선고됐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죄 선고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을 업종별로 좀 구분해서 보면 8건은 건설업, 4건은 제조업, 1건은 서비스업으로 건설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이제 그 건설업 중에 수급인과 도급인과 수급인, 즉 원청, 하청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8건은 다 모두 다 8건. 8건이 다 그 처벌 유죄로 선고됐고 수급인에 대한 유급 유죄 선고는 0건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자, 그 이유는 수급인,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하도급 업체의 어떤 그 사업주가 의무 이행을 다 해서 유죄 선고가 아닌 무죄 선고가 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 26일까지는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가 됐기 때문에 유예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0건으로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건의 유죄 선고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고요. 자, 특이할 점은 제2호, 즉 한국철강의 유죄 선고가 실제 나머지는 모두 다 벌금이나 즉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한테 벌금, 그리고 법인한테 벌금 내지는 집행유예로 대부분 다 모두 다 선고가 난 반면에 제2호 사건, 즉 한국제강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실형이 나왔다. 즉 징역 1년에 실형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 실형 1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한국제강의 그 사고 자체가 이번 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다수 있었다. 즉 이른바 동정전과가 다수 있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실제 실형이 나왔다는 점도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 사례가 좀 많은 그런 우리 기업이 있다면 굉장히 안전관리에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즉 실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반 사례가 좀 있는 경우에는 극히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13건에 따른 각 11개의 의무의 위반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죄 선고 13건 전체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3호와 5호입니다. 제3호는 뭐냐면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제5호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요 세 개의 이 3호와 5호가 가장 위반이 많은 걸로 나와 있고요. 즉 전체 위반의 50%는 다 이 3호와 5호, 즉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발생한 경우가 50%를 상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것을 건설업과 기타 산업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다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기타, 즉 제조나 서비스업은 앞서 전체에서 살펴보셨던 것 같이 3호와 5호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즉 3호, 5호만, 즉 3호에 나와 있는 의무와 5호, 즉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의무만 잘 이행된다면 유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건설업 유죄 부분을 좀 살펴보면 다른 업나 마찬가지로 3호와 5호가 위반 사항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것은 3호와 5호뿐만 아니라
다른 의무, 즉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이나 내지는 전문 인력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 대응 매뉴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선고가 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 즉 여러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여러 어떤 의무를 골고루 위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뜻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전문 건설 업종은 이 11개 의무에 대한 모든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즉 이행을 준비하고 이행을 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다른 업종보다도 유죄 선고가 안 나기 위해서는 11개의 의무를 모두 다 골고루 이행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한 어떤 하나의 의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업주의 11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11개 의무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서류와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은 9개 의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 수립, 즉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경영 방침 목표를 수립하고, 즉 회사 내 현장 단위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 현장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기업 단위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 그리고 목표를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립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것을 수립만 하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무실에 그냥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공유해라? 구성원과 공유하라. 즉 구성원은 누가 있을까요? 본사에 있는 우리 뭐 관리직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즉 현장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인데 이 근로자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어느 근로자까지? 일용 근로자까지도 공유를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 뭐고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우리 기업에, 우리 회사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안전보건 목표는 뭐냐? 이런 어떤 기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수준을 뭐 하는 것이다?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즉 우리가 이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에 따라서 최소 1년 또는 3년 단위에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안전 수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추진 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경영 방침과 목표,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실제 구현하기 위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액션 플랜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안전보건 추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안전보건 경영 방침, 그리고 안전보건 목표, 이것은 필수적인 그런 어떤 내용인데 반해 안전보건 추진계획은 선택사항이다. 즉 반드시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성원과 공유할 필요는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은 회사 내에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정착, 즉 사업장 안전확보의 의지와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 방향을 뭐라고 얘기한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정착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른바 그 기본적인
하위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세 개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 예시가 되겠고요. 자, 안전보건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수준, 가급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량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수치적으로 표현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중대재해 제로 또는 일반재해,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적인 재해 3건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내지는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불안전 행동이나 상태, 즉 현장에 있는 불안전 상태를 관리감독자들이 지적하는 건수가 종래에 100건이었다면 올해는 한 80건, 즉 한 20% 감소시키겠다. 내지는 전년도 대비 재해율을 20% 감소하겠다. 즉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 수준을 정량,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부분을 안전보건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계획은 이런 어떤 방침과 목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1회 모든 건설 현장에 정리정돈을 실시하겠다.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겠다. 위험성 평가를 아주 모든 현장에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온 감소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그거에 따라서 모니터링하겠다. 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안전보건 추진계획.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수립된 목표를 그냥 벽에 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라? 구성원과 공유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실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매년 초에 안전보건 경영방침, 그리고 목표, 추진계획. 자, 추진계획은 필수는 아닙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사, 현장, 그리고 회사 내에 인트라넷이 있을 경우에는 인트라넷 또는 현장에 게시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를 게시를 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6개월 단위로, 즉 반기별로 6개월 단위로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한테 반드시 보고해야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 방법은 일단 매년 초에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단을 통해서 구성원과 공유하고 그걸 가지고 6개월 단위로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와 미흡한 점을 대표이사한테 보고함으로써 그거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목표의 의무가 이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더 나아가서 그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에 대한 실행 방법 세 가지에 따라서 증빙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그 다음에 이것을 건설 현장이나 사내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그런 사진들, 그리고 6개월 단위의 어떤 그런 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를 이행했다라고 확인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 요구 문서는 협회 경기도의 홈페이지나 그리고 매뉴얼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무입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9개 중에 두 번째 의무,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의무가 있다. 자, 근데 안전보건 총괄관리의 전담조직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전담조직 자체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세 사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자, 그 기업에 한해서는 원수급인, 하수급인 구분이 없습니다. 기업에 한해서는 뭘 한다? 안전보건 총괄, 즉 여기서 핵심은 총괄하고 전담하는 그런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업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그런 회사에 한해서는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설치하도록 요건을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건 1은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19조 및 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안전인력이 총 몇 명? 3인 이상인 기업.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내지 19조 그리고 제22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 산업보건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명, 즉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인. 이 산업보건인을 두는 그런 현장이, 즉 두어야 되는 안전인력이 법에 따라서 두어야 되는 안전인력이 총 3인 이상인 기업, 즉 3인 3개 이상 현장인 경우로 대신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3인 이상인 기업이 요건 1이 되겠고요. 요건 2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 500인 이상인 사업. 그리고 시공능력 순위 상위가 3위 200인 종합건설업체. 토건 기준입니다. 토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나, 즉 우리가 얘기한 오와 또는이죠. 또는인데요. 자, 2개 중에 어쨌든 하나만 선택해도 요건 2는 충족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 자, 우리 전문건설사는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되겠죠. 즉 토건 기준의 200위 이내이니까 저희 업체들은 전문건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자,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철콘 업체, 철콘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수도 많고 또 투입되는 인력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상시 근로자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의 법에서 정한 얘기는 뭐 가동 일수분의 근로자 연인원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그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하루에 여러 개 현장입니다. 10개 현장을 다 통틀어서 합쳐서 일단 평균적으로 500명이 하루라도 일단 투입되는 경우, 즉 하루라도 투입되는 경우, 즉 모든 현장을 거쳐서 근로자 수가 500명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설명해서 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게 복잡하게 이해하기보다는요, 단순하게 이해하면 하루라도 어떻게 해요?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시 근로자를 투입하는 데서 들어가는 이 근로자의 연인원의 그 범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인용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상시 고용하고 있는 상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일용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즉 몇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라도 투입되는 근로자는 다 어디에 포함이 된다? 이 상시 근로자 수, 이 분자에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걸 상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요건 안전보건 총괄관리의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요건 1과 요건 2에 모두 다 해당되는 기업인데, 자,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우리 철큰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17조, 19조, 제22조에 따른 안전인력이 3명 이상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요건 1과 요건 2에 우리 기업이, 우리 전문건설사가, 우리 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럼 철큰 하도급 대형 업체는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건 1과 요건 2에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을 할 것. 즉,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배치해야 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뭐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 인력이 3인 이상인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진행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엇을 구성한다?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데, 자, 전담 조직, 즉 조직의 의미는 한 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전담 조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의 겸직은 반드시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고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고 이 사람들이 수행하는 업무 분장표, 즉 다른 업무하고 겸직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 분장표를 반드시 만드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거에 따라서 업무 수행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이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이 이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6개월 단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표이사한테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판단을 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하는 것, 즉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는 부분까지 실행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구 문서는 필수적인 부분은 안전보건 조직도 업무 분장표가 필수적인 문서가 되겠고, 조직에 대한 규정은 조금 규모가 있는 경우에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적인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전담 조직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핵심은 모든 전문 건설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철콘 하도급 대형업체에 적용될 텐데요. 이 설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상시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의무입니다. 세 번째 의무인데요.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의무가 가장 많은 의무. 즉, 위반이 가장 많은 의무.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유죄 선고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3호와 5호가 가장, 즉 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가 가장 위반이 많은 그런 어떤 의무로 나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무 이행을 하시기에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자,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만들고, 즉 회사 내부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즉 규정이나 내규, 기준을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리고 실시, 즉 그 기준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모든 현장 그리고 본사와 모든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중요한 위험이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뭐 해라? 결과를 보고하고 반드시 그거에 대한 개선 대책까지 이행을 하라. 이것이 유해 위험 확인 및 개선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즉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기준, 절차, 내규 뭐 그런 것을 규정을 만들고, 이런 어떤 규정에 따라서 실제 모든 현장, 본사를 비롯한 모든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실제 개선 조치까지 이행된 것을 의무를 이행한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는 데 있어서 누구하고 같이 해라? 근로자들하고 같이 해라. 즉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있어야 돼요. 즉 위험성 평가 절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있어야 된다. 즉 위험성 평가를 즉 회사에 관리직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근로자들과 같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하라는 것도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겠다. 즉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을 꼭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 그 다음에 일상점검, 그 다음에 TBM 활동에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 건설사의 그 3대 행동 강령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위반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정말 해야 될 거 몇 가지 얘기한다면 사실 저는 이것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끝날 때 종합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준과 절차나 그런 걸 통해서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시에 누구를 참여시켜라? 근로자를 참여하는데 뭐라고 해야 된다? 참여만 시키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 되겠죠? 뭐 해야 됩니까? 참여한 근로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는 거, 그 부분은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어디에 쓴다? 안전교육, 일상점검, TBM 이때 적극 활용을 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 조치해라. 이것이 실행 방법이 되겠죠. 자, 다른 어떤 의무와 마찬가지 이것도 6개월 단위의 모니터링, 그 다음에 대표이사 보고, 그리고 개선 조치. 이 부분은 모든 의무에 다 부여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구되는 문서는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상황이긴 하나 내부적으로 이행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규정에 대해서 부분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험성 평가를 만드는 데 했던 회의 결과서,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교육을 근로자들이 했다는 어떤 결과서, 또 위험성 평가에 따라서 중요한 위험에 대해서는 개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그런 표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험성 평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까지 예시 7부터 9, 그 다음에 예시 10 부분은 필수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증빙 자료 요구되는 문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표의 어떤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위험성 평가를 하나의 서식으로, 즉 교육과 점검으로 통합해서 하는 위험성 평가의 어떤 하나의 서류를 조금 예시로 드린 건데요. 자, 이거 외에도 위험성 평가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위험성 평가표를 굉장히 작성하기 힘들다. 즉 위험성 평가표 안에는 중요한 어떤 위험이 어떤 게 있고 또 이거에 따라서 빈도와 강도를 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 경기도에는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통사항,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토목공사로 구분해서 이와 같은 공정의 위험성 평가표를 예시로 지금 홈페이지에 업로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위험성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의무는요.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자, 안전보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장비를 구비하고 그 다음에 앞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나온 유해 위험에 대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네 번째 그 의무가 되겠는데요.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혼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산업안전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비가 절대 아니다. 기업 단위의 별도의 안전보건 예산을 얘기하는데요. 자, 하단에 안전보건 예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편성 항목을 예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안전보건 예산을 뭐합니까? 편성을 해라. 즉 금액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즉 얼마 이상을 꼭 안전보건 예산으로 하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얼마 이상, 즉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별도로
기업 단위의 안전보건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별도의 어떤 내규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그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 별도의 기업 단위의 안전보건 예산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 또는 매뉴얼을 수립할 것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세한 사업장, 영세한 저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정하고 매뉴얼 만드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선택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했느냐, 즉 예산 편성과 집행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이 의무는 이행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의무는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 자, 가 이제 5번째 의무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즉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자, 여기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은요,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안전보건 총괄 안전관리 책임자, 즉 현장 소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 즉 현장에서 실제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자, 이건 이 두 사람은 사실상 동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좀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현장 소장과 그 이하에 있는 관리 감독자들에게 뭘 하라? 충분한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그 다음에 예산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업무 평가를 실시해야만 이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직이나 업무 분장표 또는 내규상으로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에 의해서 6개월 단위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즉,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디에 해야 된다? 그 평가 결과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인사고과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자, 여기에 요구되는 문서는 이런 어떤 평가표가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내규나 이런 부분은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유죄 선고된 13건에 대한 위반사항들, 의무별 위반사항들 중에 3호와 5호, 즉 위험성 평가와 5호, 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에 대한 평가가 위반이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부분 어디서 많이 위반사항이 지적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 위반사항들이 발생합니다. 즉 평가까지는 하더라도 인사고과에는 적용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의무 이행을 안 된 걸로 지적이 많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의무는요, 안전보건 전문 인력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즉 주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인데요.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전문 인력. 안전보건 전문 인력은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익, 즉 산업안전보건법 19조 내지 19조 그리고 제22조에서 정한 이 인력들이 법에서 정한 인력으로 배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의무 이행은 13건 유죄 선고된 거에선 대부분 다 이행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위반 사항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즉 법에서 정한 부분은 안전 전문 인력 배치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 전문 건설사의 이 전문 인력, 안전 전문 인력, 특히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하단의 표에는요, 우리 전문 건설 업체 중에, 즉 원도급, 하도급, 즉 상관없습니다. 원도급도 적용되고 당연히 적용되겠죠. 하도급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조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안전보건 대상액이 50억에서 120억 사이도 안전관리자를 어떻게 한다? 한 명 이상을 어떻게 돼요? 겸직해서 반드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원도급, 하도급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급도 50억에서 120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되고요. 하도급 공사일 경우에도 이 금액 구간의 대상액이 적용이 되면 누구를 배치해야 된다?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된다. 전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도급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양해하는 경우에 한해서지만 어쨌든 안전관리자 한 명을 겸직해서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겸직할 경우에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 인력을 인원 이상을 배치할 때 어떻게 증빙할 것이냐, 이런 것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를 작성을 해야 되냐면 안전보건관리 업무 수행을 이행했다는 별도의 그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겸직일 경우에는 최소 몇 시간? 702시간을 안전관리, 즉 다른 업무와 겸직을 하더라도 연간 702시간은 안전관리의 업무 수행 시간을 썼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요거까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요, 사업장별로 이 조건에 맞아서, 즉 법에 정한 그 기준에 맞게 그 선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50억에서 120억 토목 같은 경우에는 50억에서 150억이 되겠죠. 겸직할 경우에는, 겸직 대상 현장일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안전보건 일지를 작성해서 최소 업무 시간, 아까 제가 몇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702시간을 확보해야 쓴 것을 증빙을 하셔야 되고, 다른 의무와 마찬가지 6개월 단위 점검, 보고, 개선, 이행 조치, 이런 것은 모든 다른 의무와 다 동일하게 발생하는 그런 어떤 실행 방법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한 요구 문서는 전문인력 배치 현황표, 선임 보고서, 그 다음에 겸직일 경우에는 안전보건 업무 일지까지 요게 있어야만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그 의무는요, 종사자의 의견 청취입니다. 종사자의 의견 청취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 평가와 반드시 연계해서 실시해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건설 현장, 건설 공사일 경우에는 사실 종사자의 의견 청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근 근로자, 상용 근로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용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두에게 어떤 종사자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의무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즉 특히 이 의무가 이행하기 힘든 그런 의무가 되겠는데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 자, 이 종사자의 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근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 근로자까지 다 포함한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즉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또는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는, 즉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즉 규정이나 기준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종사자 의견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그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여기까지가 의무 이행을 한 걸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굉장히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구민 안전 및 보건협의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협의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종사자 의견을 들은 걸로 인정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문건설공사, 전문공사, 뭐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액공사나 이런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정도요. 첫 번째는 원청이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즉 별도로 서류를 꾸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현장 내에 무슨 건의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또는 유해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별도의 건의함 또는 제한제도, 건의함을 둬서 제한을 받는 이런 어떤 제한제도를 만들거나 내지는 TBM을 할 때 별도의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 즉 유해한 위험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듣는 과정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다. 즉 제한제도를 운영하거나 즉 또는 TBM 때 우리 이 현장에 또는 지금 당일 업무에 작업에 유해한 위험들이 뭐가 있는지를 듣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이행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니까 증빙되는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서명을 받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의함 또는 홈페이지 이걸 통해서 제한 제도를 만들고, 즉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는 유해위험을 어떻게 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받는 이런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TBM을 통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또 이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계속 마련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에 따라서 반영, 즉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이걸 고쳤는지 이것을 남겨야 되고,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다른 의무와 같이 6개월 단위 점검 이행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구되는 문서는요, TBM 활동 일지나 또는 그 아차사고 신고제 운영 부분 내지는 제한제도 공고문이나 제안서 이런 부분을 서류로 남기면 이거에 대한 의무가 이행된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증빙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 의무는요,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점검이 되겠는데요. 자,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즉 재해 발생이라는 것은, 재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감전도 있을 수 있고, 화재, 그리고 붕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유해 위험별로 뭘 만드느라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상대응 훈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조치해서 점검하는, 개선하는 그런 행위를 해야만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점검의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무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건 케이스별로 뭘 만들어라, 매뉴얼 내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 절차 뭐 이런 부분을 하나로 만들고 이런 어떤 업무 절차나 매뉴얼에 따라서 실제 어떻게 돼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육하고 조치하고, 그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조치를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을 한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응 조치 계획에 대한 어떤 문서, 그 다음에 비상조치 시나리오, 그 다음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과 훈련 결과서, 이런 것이 증빙자료로 있어야만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 있겠다, 인정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의무는요. 자, 9번째 의무는 모든 그런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 적혀 있는 것 같이 도급을 줄 경우에, 즉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을 하는 그런 업체 전문 건설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도급이나 용역이나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도급을 준 근로자에 한해서도 뭘 해야 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나 이행점검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아울러서 두 가지의 의무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라. 즉 그냥 도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과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사를 그 업체에게 도급을 줬을 때 그 계약서에 안전보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집행할 거고, 그리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어떻게 부여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을 이 계약서 내에, 즉 도급, 하도급이나 제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 즉 이런 것까지 이행을 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확보 의무와 함께 이 두 가지, 즉 적정한 업체를 선정했다, 적정한 업체에게 적정한 기간과 적정한 비용을 지급한다라는 어떤 사항을 계약서로 명시해야만 이 의무가 이행된 걸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선정과 계약 조건을 명시하기 위한 매뉴얼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규적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서나 이런 거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꼭 명시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련된 9개 의무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그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2개의 의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무 이행 점검, 두 번째는 안전보건 교육. 즉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점검이 있습니다. 그 점검 사항들을 잘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법규 준수표를 작성하고 반기별로 이행 점검을 하라라는 거. 즉 이행 점검을 하냐 안 하냐, 즉 법규 준수표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걸 6개월 단위로 점검 부분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요것을 확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 안전보건 법규 준수평가표, 그리고 개선조치 결과 보고서, 이 2개의 문서가 필수적으로 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서류가 되겠고요. 교육 같은 경우도 법에서 정한,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관련된 그런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 교육들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의무가 되겠는데요. 연초에 1년 단위 그 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미이행이 됐을 때는 개선 조치를 하는 것까지가 이 의무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요구되는 문서는 교육일지와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에 대한 문서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2가지 문서가 있어야만 이 안전보건 교육에 관련된 이행 의무를 수행한 걸로 인정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앞서 이제 그 11개 의무에 대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즉 6개월 단위의 점검, 즉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6개월 단위에 뭐가 있습니까? 11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한테 뭐하라? 보고하고. 지금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합니까? 경영 책임자 또는 사업주는 그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 조치. 그래서 6개월 단위의 11개 의무의 이행과 점검 프로세스가 6개월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단위의 의무 이행과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전문건설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조금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중대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을 때에 따라서 그 처분이 상이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 단계에 어떻게 우리 업체들이 대응했냐에 따라서 이 처분의 내용이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현장 조사와 이미 제출 요구, 참고인 조사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강조할 거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가 발생되면,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여러의 기관들이 다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또 다양한 어떤 그런 수사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기관을, 즉 대관 업무를 담당할 한 명을 반드시 지정을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자료나 여러 가지 응답 또는 진술이 나갈 수 있도록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첫 번째 중요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직 본조사 넘어가기 전에 현장 와서 현장 조사 시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료를 이미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요. 자,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서류가 잘못 나갈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이 돌아와서 나의 어떤 그런 의무 이행을 안 한 걸로 옥죄는 어떤 그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현장에서 이미 제출 요구를 받더라도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하겠다라는 것으로, 그리고 또 제출하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자료 위주로, 그리고 사본을 통해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현장 조사 시에 또 사고 직후에 여러 가지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황도 없고 막 어떻게 보면 멘붕 상태에 거의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때 현장 조사가 나와서 여러 수사기관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막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사실과 다른 그런 진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돼요?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쭉 반드시 조사를 미루거나 변호인을 통해서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 즉 현장 진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지는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요구할 경우가 있는데 이 현장 조사 시에 참고인 진술서 작성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진술서 작성은 하지 않는 쪽으로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 두 번째는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웬만하면 서류는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한다. 세 번째로, 현장 조시의 참고인 조사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즉 진술서 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진술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겠고요. 또 진술을 할 경우에도 누군가 제3자를 통해서 진술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과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영장에 교부된 압수 대상, 장소 이거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압수수색 시에 전자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주의해서 현장 관계자가 입회하에 반출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가 이제 본격 수사가 될 경우에는 이제 미리 조사 시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진술서는 당연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요구되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제가 우리 사업주의 11개 의무와 그리고 또 중대재해가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저걸 어떻게 우리 영세한 현장과 우리 회사에 본사에 한 3, 4명 대여섯 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이지?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세 개의 어떤 그런 행동 강령을 통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자, 거기에 대부분이 뭐냐면 서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 한 명만이라도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준이나 또는 증빙을 하는 그런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정을 좀 하셔서 준비하시라. 즉, 사내 기준이나 서류를 작성하도록 반드시 지정해서 이런 것을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협회 매뉴얼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실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최소 한 명의 직원에게 이런 것을 작성하도록 업무를 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걸 첫 번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단위의 의무 이행과 점검이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11개의 어떤 의무 이행에 따른 서류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반기별로 이행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행 점검은 이 앞서 말씀드린 최소 한 명을 통해서 이행 점검에 따른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 이 11개의 의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한두 개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모두 다 개선 조치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별로 사소한 거라도 최소 한 건만이라도 뭐합니까? 개선 조치를 했다라고 지시하고 그것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즉 사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증빙하는 거, 요거까지를 조금 두 번째 반드시 중요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최소 인원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반기별 이행 점검 시에 모든 걸 다 개선 조치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반드시 한 건 이상은 개선 지시하고 조치를 해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사실 모든 의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업체 영세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정말 11개의 의무 중에 꼭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면 위험성 평가라고 강조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및 조치만이라도 철저히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규 근로자가 맨 처음에 그 현장에 진입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교육 시에 위험성 평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뭐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개선 조치에 따른 의견들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문서, 즉 신규 근로자 교육 시에, 신규 채용 시 교육 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즉 위해 위험을 알려주고 이것을 충분히 고지했다라는 그런 어떤 확인하는 그런 사진이나 서명을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TBM 활동, 즉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TBM 때 반드시 유해 위험들이 어떤 게 있었고 그것을 근로자들끼리 어떻게 공유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의견을 받아서 모두 다 매일 하는 것을 개선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 건에 대해서 한두 건이라도 개선 조치한 부분을 증빙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의무이행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11개 의무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야 한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다. 자, 위험성 평가는 신규 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교육, 그리고 TBM 때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는 것, 즉 위험 요인을 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서류. 그리고 두 번째, TBM 활동 시에 유해 위험에 대한 서로의 어떤 공유, 그리고 그걸 서로 알려주고 공유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서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표는 경기도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